여러분,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범한 60대 부부가 친구의 말 한마디에 흔들려 시작한 투자가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노후와 가족을 지킬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삶의 진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60을 훌쩍 넘긴 평범한 안악입니다. 남편은 30에 넘게 직장 다니다가 얼마 전 명예퇴직을 했고요. 그동안은 오직 자식 키우고 살림하며 한눈 팔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사는 집도 결혼 초에 어렵게 장만한 작은 아파트 한 칸이 전부지요. 사람들이 은퇴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라 하더군요. 그런데 막상 닥치니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먹고 살 만큼은 벌었지만 앞으로 남은 날들이 너무 길게만 보입니다. 병원비며 생활비며 자식들 결혼 준비까지 생각하면 막막하지요. 남편은 매일 저녁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뭔가 해봐야 할까? 평생 남 밑에서만 일하다 끝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이 저는 못내 불안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투자나 장사를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넉넉한 웃음, 반짝이는 시계, 말투 하나까지 달라져 있더군요.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요즘 부동산으로 재미 좀 보고 있어. 갭 투자라고 들어봤어. 전세금 끼고 집을 사두면 돈이 불어나. 남편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저런 말에 혹하면 안 되는데 하고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친구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나도 너도 이제 노후 준비해야지. 이 기회 놓치면 바보 되는 거야.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조용히 남편과 친구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평생 알뜰살뜰 모은 돈과 전세 보증금, 그것이 우리 가족의 전부였습니다. 그걸 한순간에 투자라는 이름으로 걸어버리면 어찌 될까? 하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을 굳혀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투자라는 말은 늘 우리와 상관없는 세계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바로 눈앞에 놓인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예감이 제 등 뒤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큰 풍파가 이미 그림자처럼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지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남편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눈치만 보며 살고 싶지 않다. 이번만큼은 우리도 기회를 잡아야 한다. 그 말에 저는 끝내 고개를 저을 수 없었습니다. 노후를 위해서라지만 어쩐지 불안한 마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친구와 함께 은행을 드나들며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안고 집에 들어오는 남편의 표정은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뭔가 해낸다는 자신감에 들뜬 모습이었지요.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밀려오는 불안을 꾹 눌러 담은 채 밥상을 차리며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처음 산 아파트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신축 단지였습니다. 세입자를 들이고 나니 생각보다 손에 쥐는 돈은 없었지만 남편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봐라, 월급도 없는데 이렇게 집이 자산이 되어주잖아. 곧 값이 오르면 우리도 부자가 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투자까지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매번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한 걸음 더 미래로 나아가는 것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오가는 대화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이들 앞에서도 남편은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제야 제대로 사는구나. 그 말에 아이들까지 잠시 안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마치 오래된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평생 가난을 피해 달리기만 하던 우리가 드디어 남들처럼 여유를 누릴 수 있다는 착각. 새 옷을 입은 듯, 낡은 집에 가구를 새로 들인 듯, 순간의 빛이 우리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자꾸만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풀릴 리가 없지 않나. 너무 쉽게 벌리는 일은 결국 대가를 치르지 않던가.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머리맡에서 누군가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해라. 아직 시작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날마다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 단지가 올랐다더라. 저기는 곧 지하철이 들어온다더라. 하루가 멀다 하고 희망적인 소식만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 안심하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서늘한 기운이 차올랐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저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거야. 이제 손자, 손녀에게 떳떳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지. 저는 그 순간 잠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고생만 하던 세월이 보상받는 듯 했거든요.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달콤한 꿈이 곧 악몽으로 바뀌리라는 것을. 우리 집에 들이운 환한 불빛이 곧 꺼져버릴 불씨였다는 것을.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남편의 입가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부동산 뉴스에 오르내리던 낙관적인 소식들이 줄어들고 대신 거래가 끊겼다는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부동산이란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남편도 그랬습니다. 곧 다시 오를 거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곧이라는 말이 몇 달을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는 경기 침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정부 정책이 달라진다느니 세금이 늘어난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괜찮다, 걱정 말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서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세입자가 찾아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균열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애써 침착한 얼굴로 알겠다, 잠시만 기다려달라 말했지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작은 균열이 앞으로 어떤 파도를 불러올지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세입자도 계약 만료를 앞두고 비슷한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져 팔리지 않는 데다 새 세입자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결국 은행을 찾아가 대출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보며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탁 위 분위기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웃음소리가 오가던 자리가 이제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고 저는 억지로 반찬을 권하며 분위기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아이들도 무언가 달라졌음을 눈치챘는지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남편은 늦게까지 휴대전화로 부동산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불빛을 바라보며
앞으로 닥쳐올 풍랑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은 종종 저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돼. 시장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나 그 말이 제 귀에는 점점 애원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술에 취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괜한 욕심을 부린 건 아닐까? 괜찮다고 큰 소리치던 내가 결국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는 건 아닐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의 굽은 어깨를 바라보며 오랜 세월 그를 믿고 따라온 제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원망과 연민이 함께 솟구쳤습니다. 집안 벽지 틈새에서 곰팡이가 번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는 듯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작은 균열이 결국 우리 삶 전체를 집어삼킬 깊은 구렁텅이로 이어질 줄은. 세입자들의 전화가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며 낮은 소리로 사정하던 남편도 점점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돌려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야. 지금은 팔리질 않아서 그렇지 않나.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세입자들의 사정도 절박했습니다. 결국 욕설이 오가고 문 앞까지 찾아오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은행에서도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이자 납입일을 놓치자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로 채무 불이행이 계속되면 집을 처분해야 한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지켜온 집, 자식들을 키운 보금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달라진 분위기를 눈치채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왜 요즘 집에 빚쟁이들이 찾아와? 엄마, 우리 집 괜찮은 거 맞아? 저는 대답을 피하며 웃음으로 넘어가려 했지만 눈빛이 흔들려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큰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아이가 식탁에서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왜 그런 위험한 투자를 했어요? 우리 보고도 상해 한마디 안 하고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한 거다. 노후에도 떳떳하고 싶어서 그랬다.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이해가 아닌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이 차올라 밥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그 투자가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우리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했는데 왜 다들 나만 탓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까지 무능한 사람인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손은 떨리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그가 단 한 번의 욕심으로 이렇게 부서져 가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저는 홀로 베란다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흘러온 걸까? 작은 욕망 하나가 가족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성벽은 조금씩 금이 가더니 이제는 돌덩이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부디 여기서 멈춰달라고.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세입자 몇 명이 결국 연대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서야 한다니 그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집을 팔아 해결하려 했지만 집값은 이미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팔리기는커녕 매물로 내놓아도 연락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이자는 불어나고 은행에서는 담보권을 행사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수척해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의지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알뜰살뜰 모아온 돈, 자식들 학비와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돈이 그냥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다 잃기 전에 멈추세요. 큰아이의 울부짖음 같은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장은 반드시 반등한다. 그 말은 이제 희망이 아니라 집착처럼 들렸습니다.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우리 집을, 우리 가족을 이런 지경으로 몰아넣었냐고. 남편은 두 눈을 치켜뜨며 대꾸했습니다. 내가 누굴 위해서 이 고생을 했다고 생각해. 다 너희를 위해서였어.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분노와 슬픔, 원망과 애틋함이 뒤엉켜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아이들 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거실 한쪽에 앉은 남편은 말없이 술잔만 비웠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두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 남은 집 한 채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팔리는 값은 터무니없이 낮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보증금을 다 메우지 못했습니다. 빚은 여전히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어디로 발을 내딛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욕심이 우리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남은 집을 넘기던 날, 제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현실 같지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피땀 흘려 지켜온 보금자리가 몇 장의 종이 위 글자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남편은 담담한 척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집이 아닌 전셋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낡은 방, 습기가 찬 벽지, 시끄러운 옆집 소음이 맞이했습니다. 아이들 얼굴에는 분노와 체념이 동시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방 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 버렸고 작은아이는 한숨만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술병을 열었습니다. 나는 우리를 살리려 했던 거야. 잘 살아보자고 했던 거야. 그 목소리는 허공을 메웠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린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가족 사이의 틈은 깊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왜 안정된 삶을 버리고 위험한 길을 선택했냐고.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눈빛은 허공만 헤맸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느 날 작은아이가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는 이런 집안 꼴을 보고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무릎을 꿇고 붙잡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난 것 같았습니다. 큰아이는 부모에게 더 이상 기대지 않겠다며 방 안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 거예요. 부모님은 제게 아무것도 주실 수 없잖아요.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은 돈이었는데 자식에게 남긴 건 원망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방에 틀어박혀 술병을 부여잡고 흐느꼈습니다. 나는 잘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다 망쳐버린 거지. 그 목소리는 한없이 작고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제 삶은 한 줄기 빛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평생 지켜온 집도 믿었던 남편의 기계도 자식들과의 신뢰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낡은 전셋방과 꺼져가는 희망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욕심을 좇지 않겠다. 남은 삶은 그저 버티며 살아가야겠다고. 하지만 그 다짐이 너무 늦게 찾아왔다는 사실에 눈물이 또다시 쏟아졌습니다. 전셋방에 들어온 지 2달쯤 되었을까요? 날마다 같은 반복, 같은 침묵, 같은 한숨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방 안에 틀어박혀 술에 기대었고 아이들은 부모를 피하듯 말이 줄었습니다. 집안 공기는 눅눅한 습기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퀭한 눈빛 하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결심한 기운이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나는 이제 다 내려놓으려고 해. 그 말은 너무도 담담했지만 제 가슴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욕심이 우리를 망쳤어. 다시 벌 생각도 하지 않겠어. 이제 남은 건 가족뿐이야. 아이들이 우리를 원망해도 끝까지 버텨야 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현실을 인정하고 무너진 우리를 지키려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손을 내밀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오랜 세월 노동으로 굳어진 손이었지만 이제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요. 우린 이미 많은 걸 잃었지만 아직 서로가 있잖아요. 그날 밤 아이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큰아이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이었고 작은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욕심이 앞섰고 너희에게 상처만 줬다. 이제는 다시 벌 생각 안 하겠다. 그저 너희와 함께 살아가고 싶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아이는 눈을 피했지만 작은 아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직 용서는 아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벽이 조금은 무너진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희망의 불씨가 아주 작게나마 다시 켜진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빚은 남아있고 전세방의 벽지는 여전히 곰팡이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분명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욕심을 좇는 대신 서로를 붙잡아야 한다는 깨달음. 그 깨달음이 우리를 다시 세우는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나란히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린 이제 욕심을 버리고 남은 삶을 끝까지 함께하자.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아직은 버틸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전세방에 자리를 잡고 난 뒤 한동안은 매일이 어둠 같았습니다. 문을 열면 빛 독촉장이 쌓여 있었고 전화를 받으면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아이들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남편은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울고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작은 시장에 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겁지 않은 일거리부터 받아서 하루하루를 메웠습니다. 남편도 술잔을 내려놓고 마트의 주차 관리 일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라면 부끄럽다고 여겼을지 몰라도 지금은 달랐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과의 거리는 여전히 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제게 작은 아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힘들죠? 그래도 제가 도울게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비록 다 무너졌어도 아직 우리 사이에 따뜻함이 남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늘 불안에 시달리며 욕심만 좇았는데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워 보였지만 눈빛 속에는 예전과 다른 단단함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돈을 잃었지만 다시 서로를 붙잡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가족 모두가 좁은 전세방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작은 전등 불빛 하나뿐이었지만 그 불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큰아이는 말했습니다. 아직도 화가 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같이 살아야죠. 그 순간 저는 모든 고통 속에서도 남은 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돈은 흩어지고 집은 무너졌지만 결국 우리를 지켜줄 건 가족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며 부끄럽고 또 아픕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의 유혹이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지, 욕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무너뜨리는지 제 이야기가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 세 끼를 먹고 아이들과 웃으며 남편과 함께 남은 날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주 작은 소망이지만 그 소망이야말로 가장 크고 소중한 꿈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새벽에 눈을 뜨면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다시는 욕심에 흔들리지 않겠다. 나는 가족을 잃지 않겠다. 비록 무너진 삶의 잔해 위일지라도 그 위에 다시 작은 집을 지어가겠다. 그 집은 돈으로 지을 수 없는 집, 서로의 믿음과 사랑으로만 세워지는 집일 것입니다. 욕심은 결국 우리 손에 쥔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곤 합니다. 하지만 쓰라린 실패 속에서도 다시 서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가족이겠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경고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길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